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라이트입니다. 역대급 태풍 흰남노 예상 경로와 세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기상청 예보대로라면 화요일쯤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나라 전역이 영향권인데다가 몸집을 더 키우고 있어서 기상예보 계속 주시하셔야겠습니다. 다 뒤져서 말꼬투리 하나 잡았다. 검찰 소환 통보 이후 이재명 대표 첫 반응이 나왔는데 정기 국회 시작부터 국회는 대치 국면입니다. 국민의힘 상황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까지 나이트 포커스에서 다뤄보겠습니다. 금요일 뉴스나이트 정진영 앵커가 정리해드리는 헤드라인 보시고 태풍 소식부터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9월 2일 금요일 뉴스나이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먼저 태풍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해상에서 세력을 키운 역대급 태풍 흰남노가 다음 주 화요일인 6일 제주도 동쪽 해상을 지나 경남 해안에 상륙할 전망입니다. 제주도와 남해안은 물론이고 중부 내륙까지 비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폭풍 해일과 하천 범람 위험도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흰남노가 북상을 하면서 일본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예상 경로에 위치한 오키나와에선 관광객들이 서둘러 발길을 돌리고 또 일부 생필품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소환 통보에 대해서 먼지털이식 수사로 안 되니 엉뚱한 걸로 꼬투리를 잡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역시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강력 반발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표에 대한 수사는 범죄와의 전쟁이라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 통보에 대해서 경제와 민생이 우선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대통령실 인적쇄신에서 검찰 출신만 빠졌다는 지적에는 잘 살피겠다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비상 상황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당원 개정안을 상임 정국위에서 의결하는 등 새로운 비대위 출범을 위한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추가 법적 대응에 나선 이준석 전 대표는 성상납 의혹과 관련한 경찰 소환에 대해서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적장애인을 감금하고 강제로 대출을 받게 한 뒤 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피해자가 추가로 대출받기를 거부하자 산으로 끌고 가 폭행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르헨티나 부통령이 귀갓길에 괴한들에게 암살당할 뻔한 일이 발생해서 나라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괴한은 부통령에게 권총을 펴놓고 방아쇠를 당겼지만 총알이 발살되지 않아 화를 면했습니다. 네, 역대 최강 태풍으로 알려진 흰남노가 한반도를 향해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인데요. 제주도와 남해안은 물론 중부 내륙까지 비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폭풍 해일과 침수, 하천 범람 위험도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정혜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타이완 동쪽 해상에서 세력을 재정비한 태풍 흰남노가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람이 걷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이동 중이지만 주말 사이 속도는 조금씩 빨라질 전망입니다. 이후 태풍은 북상하는 과정에서 두 개의 큰 기단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 쪽으로 세력을 확장하는 북태평양 고기압과 중국에서 발달하는 티베트 고기압인데 이 두 기단 사이에 밀려 태풍의 길목이 한반도, 그것도 경남 해안 부근으로 열릴 전망입니다. 올해 첫 태풍 상륙으로 태풍의 강도는 한반도에 상륙할 때까지도 강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의 영향은 어제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태풍의 경로가 대한해협을 통과하는 시나리오에서 경남, 남해안에 상륙을 하는 시나리오로 바뀌었다라는 내용. 이번 태풍의 최대 고비는 다음 주 화요일 새벽부터 낮 사이가 될 전망입니다. 태풍은 6일인 다음 주 화요일 새벽 제주도 서귀포 동쪽 해상을 지나 화요일 아침 거제 부근 경남 해안에 상륙하겠습니다. 이후 경남 해안을 지날 전망인데 부산의 경우 태풍의 오른쪽 위험반원 안에 들고 울산도 태풍의 길목에 들면서 비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우려됩니다. 특히 제주도와 남해안은 태풍 북상과 만조 시각이 겹치는 시기에 저지대 침수와 폭풍 해일, 하천 범람 등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밀물과 썸물의 교차 시점에 해수면 수위가 높아지는 시점에서는 월파뿐만이 아니라 물의 역류, 이 폭풍해일처럼 중심 시도가 낮아진 태풍 주변에서의 높은 해수가 바로 이 내륙 해안가로 들이닥칠 수 있기 때문에
또 제주도와 남해안은 물론 내륙에서도 기록적인 호우와 함께 태풍 매미의 초속 60m 강풍 기록을 능가하는 돌풍이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태풍 북상 전부터 역대급 비바람과 큰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산사태와 하천 범람, 강풍 피해 등에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네, 이번 흰남노는 과거 가장 큰 피해를 줬던 사라와 매미보다도 더 강한 상태에서 상륙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기상청은 한 번도 예상하지 못했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홍상희 기자입니다. 지금까지 국내에 상륙했던 태풍 가운데 중심기압을 기준으로 가장 강력했던 태풍은 1959년 사라입니다. 중심기압 951.5 헥토파스칼의 사라는 충무로 상륙한 뒤 포항을 통과해 800여 명의 사망자와 실종자 200여 명 등 역대 최악의 인명피해를 냈습니다. 2003년 태풍 매미는 중심기압 954 헥토파스칼로 사라보다 약했지만 초속 60m의 역대 최대 풍속을 보이며 부산을 비롯한 경상도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사라와 매미의 과거 이동 경로와 오는 6일 경남 해안으로 상륙할 것으로 보이는 11호 태풍 흰남노의 예상 진로입니다. 현재까지 흰남노는 경로와 강도에서 매미의 경로와 비슷하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3년 당시 타이완 쪽으로 북서진하다 초강력 태풍으로 세력을 불려 경남 남해안에 상륙한 매미처럼 흰남노 역시 타이베이 남동쪽 해상에서 강해 상태에서 우리나라로 직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 매미 때처럼 현재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2, 3도 높아 흰남노 역시 강한 세력을 유지할 수 있고 한반도 부근에서의 이동 속도도 매미처럼 빠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이 태풍은 중심이 강하게 발달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중심부에 가깝게 지나는 지역에서는 이전 매미가 가지고 있던 그러한 강풍 기록을 상회하고 또는 갱신하는 정도의 수준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매미와 비슷하지만 흰남노는 역대 가장 강했던 태풍 사라와 두 번째 매미보다 더 강한 상태에서 상륙할 가능성이 큽니다. 강풍 반경도 넓어 매미보다 더 강한 돌풍이 불 수도 있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중심 시도가 이렇게 낮았던 태풍이 우리나라 쪽으로 유입됐던 경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강한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저희 현재 기상청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태풍 흰남노로 인한 최악의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기상청은 오는 6일이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홍상입니다. 네, 서울시는 태풍 흰남노가 북상함에 따라서 5일에서 6일 수도권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사전 대비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지난번 폭우로 피해가 컸던 강남, 동작, 서초, 영등포, 관악, 구로구 등의 17,000여 침수 피해 가구에 침수 방지 시설을 추가 설치합니다. 이미 모래마대 17만여 개를 비축했고 재해 취약 지역에는 8만여 개를 사전에 집중 배치했습니다. 반지하 등 침수 취약 지역 골목에는 자치구 공무원, 지역 자율방재단 등 인력을 투입해서 거주민들이 위험한 상황에 빠졌을 때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비상시 즉각 출동해 구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상시 비상 연락망도 유지됩니다. 네, 흰남노가 북상하면서 오키나와를 시작으로 일본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관광객들은 태풍을 피해서 서둘러 돌아가고 또 주민들도 생필품을 미리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본 현지 분위기 도쿄에서 이경화 특파원이 전해드리겠습니다. 한 치 앞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거센 비바람이 쏟아집니다. 무서운 기세로 이어진 비바람을 견디지 못해 나무가 꺾이고 키 큰 사탕수수도 맥없이 쓰러졌습니다. 초강력 태풍 흰남노가 북상하면서 일본 오키나와 곳곳은 비상입니다. 모처럼 여행에 나선 관광객들도 태풍을 피해 서둘러 떠나고 있습니다. 台風でもしかしたら明日飛べなかったら5日とかになっちゃうかもって言われて、そしたら予定もあるんで早めようってなって。 태풍 영향으로 일부 상품 공급이 늦어지면서 상점에서는 진열대가 텅 빈 곳도 생겼습니다. 台風来るよで買いだめしました。もうなくなる前に。 오키나와뿐 아니라 태풍에서 멀리 떨어진 도쿄와 나가노 등도 벌써부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무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내린 큰 비로 일부 열차 운행이 중단돼 승객들이 한때 고립되기도 했습니다. 本当に野宿をしなきゃいけないのかなっていうホテルみたいなものも一切ないとこだったので 주말에 걸쳐 일본 큐슈부터 도쿄 등 수도권 일대까지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여름 일본은 폭염과 호우가 반복되는 이상기후로 홍역을 치렀습니다. 여기에 건물을 무너뜨릴 정도의 위력을 가진 초강력 태풍이 북상하면서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네,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를 지날 것으로 전망되는 11호 태풍 흰남노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나라에 더 가까이 지날 것으로 경로가 조정되고 있습니다. 초강력 강도인 이번 태풍을 두고 2003년에 있었던 태풍 매미 때 받은 피해가 재현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김승배 한국기상산업협회 본부장과 11호 태풍 흰남노에 대해서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자, 우선 태풍 위치부터 좀 살펴봐야 될 텐데요. 지금 위치는 어디입니까? 네, 그 오늘 새벽에 남쪽 방향으로 가다가 방향을 북쪽으로 틀었거든요. 네. 이 시간 현재는 대만 남동쪽 약 한 450km 바다에 그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예. 그 강풍 반경은 약 한 350km 정도 되니까 우선 지금 현재 기압이 935헥토파스칼이거든요. 그 태풍의 강도를 가늠할 수 있는 게 중심 기압이 얼마나 낮느냐, 이게 그 파워 예. 위력이 더 강하냐 약하냐인데 935헥토파스칼이면 상당히 강한 그런 근데 문제는 방향을 틀은 뒤에 이 태풍이 제자리에서 거의 정체하다시피 시속 한 2-3km 속도로 느리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뱅뱅뱅 돌면서 그 깊은 바닷물에 찬 바닷물을 끌어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약간 좀 세력이 좀 약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 태풍의 에너지원은 따뜻한 바닷물이거든요. 지금 바로 무슨 뭐 찬물로 들어갔다는 건 아니고 예. 그 자리에서 뱅뱅 돌면서 저 바닷속에 표면보다는 낮은 찬 바닷물을 끌어올렸고 예. 이게 한 4일 오후 한 서너 시 오후까지는 계속해서 이런 상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나라 쪽으로 오면은 원래 태풍이 정석대로라면 세력이 점점 약해져야 되는데 이례적으로 4일 오후부터는 또 다시 매우 강한 태풍으로 예. 초강력 태풍까지 또 발달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예. 발생 위치에서부터 지금 진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그 이상한 진로를 밟고 있고 어찌됐건 이 우리나라 접근해서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태풍이다. 예. 그래서 지금 긴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네. 경로를 보이고 있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네. 잠시 후에 조금씩 하나씩 더 짚어보고요. 네. 지금 제주도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 이거 태풍 영향권에 든 겁니까? 태풍이 올라오면서 그 전면에 네. 그 뜨거운 공기를 보내주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침 저녁으로 서늘할 정도로 북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와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태풍이 올려주는 따뜻하고 습한 공기와 북쪽에서 내려온 그 찬 공기가 지금 우리나라 대치하고 있는데 지난 8월 8일과 9일 수도권에 많은 폭우가 왔지 않습니까? 예. 그때도 역시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의 대치가 그때 그랬죠. 예.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태풍이 직접 그런 영향은 아니지만 태풍 때문에 따뜻한 공기가 북쪽으로 올라오고 있고 예. 북쪽에서는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고 있는 상태가 우리나라 부근에서 부딪히면서 많은 비가 태풍이 오기 전에 네. 태풍이 오는 건 어찌됐건 5일과 6일이고요. 예. 그 2일과 3일, 4일은 아까 말한 그런 원인으로 역시 좁은 지역에서 많은 비가 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어찌됐건 태풍 오기 전에 그런 원인으로 또 집중호우, 태풍으로 인한 강풍과 폭우 이게 지금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이번 태풍이 이제 과거 저희가 잘 알고 있는 태풍 이름들 중에 많은 것들이 있겠습니다만 뭐 매미, 네. 사라 이런 태풍들보다 상당히 또 강하다라는 네, 이야기들이 그렇습니다. 함께 전해지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심 부근의 기압을 가지고 강하냐 뭐 약하냐를 좀 논하는데 네. 이게 지금 밤 이 시간에 한 935헥토파스칼이면 지금 아까, 현재요? 네, 네. 현재. 근데 사라 그다음에 매미들이 우리나라 상륙할 때 네. 940헥토파스칼 또는 950헥토파스칼이었는데 이 태풍도 11호도 역시 한 그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예. 됩니다.
한 945에서 950 헥토파스칼. 그러니까 역시 상당히 고위도, 우리나라 부근에 오면 상당히 태풍으로서는 고위도인데 세력을 잃지 않고, 강한 힘을 잃지 않고 우리나라 제주도 옆을 지나고 우리나라 부산 또는 경남 남해안까지 예. 반경이 한 350km니까 그 강풍 반경이 어찌됐건 큰 피해가 우려가 됩니다. 본부장님, 잠깐만요. 날짜별로요. 날짜별로 좀 우리나라 어떤 지역을 어떻게 지나가는지 이걸 가장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태풍은 지금 북상하고 있고 예. 아직 온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이 2일인데 5일 월요일 오후면 제주도가 직접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 보입니다. 그래서 제주도라고 하는 섬의 가장 중심이 근접한 시점이 저는 한 6일 한 새벽 3시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6일 새벽 3시요. 그다음에 좀 지나서 부산 제일 가까운 지점 시간이 6일 한 오전 6시. 예. 그다음에 그쯤 오면 이제 동해상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 울릉도 입장에서 보면 6일 한 오전 뭐 10시에서 한 12시 사이. 예. 그 정도 지나면 이제 상층에 강한 제트기류가 흐르고 있는데 태풍이 이렇게 원통형 모양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데 이 상층부가 그 상층에 있는 강한 12km 정도 상층에 있는 강한 제트기류를 만나게 되면 진공성기로 빨려가듯이 금방 그 울릉도 지나면서 속도가 갑자기 빨라지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전까지 하여튼 오늘과 내일까지는 속도가 매우 느리다. 4일부터 속도가 좀 붙어서 시속 한 20-30km 정도로 북상을 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주도는 월요일 오후부터 직접 영향권에 들 예. 것으로 보이고 중심이 가장 제주도 가까운 건 아까 말한 그 5일 밤. 그러니까 네. 시간상으로는 6일 한 뭐 2-3시. 네. 예,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예상 진로 잘 기억을 하셨다가 물론 이제 유동적이긴 합니다만은 뭐 그렇게 큰 변화는 예.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지역별로 잘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아까 이제 저희 뭐 그 중심 기압골 헥토파스칼 네. 이게 이제 우리나라로 막 도착을 했을 때는 기존에 있었던 사라와 매미 뭐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다. 거의 비슷할 근데 것으로 이게 저 보입니다. 이 숫자가 이제 낮으면 강한 것인데. 그렇습니다. 근데 강하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그러니까 비가 더 많이 오고 바람이 더 강하게 불 것이다. 그렇습니다. 태풍의 중심 부근의 주변과 그러니까 우물이 깊냐 얕냐 이걸로 우물의 깊이를 가늠하듯이 태풍의 중심이 기압이 900 헥토파스칼이다. 네. 그러면 가장자리와 한 1000 헥토파스칼과 그 차이가 크게 나기 때문에 그 어떤 소용돌이가 더 강하죠. 더 강하다. 그래서 중심 부근 뭘로 강하냐 매우 강하냐를 기준하냐면요. 중심 부근에서 부는 바람의 풍속을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매우 강한 그런 그 세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제가 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사라하고 매미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역대 우리나라를 거쳤던 태풍 중에 인명 피해를 가장 많이 발생했던 태풍이 사라였고, 그다음에 바람으로, 그러니까 강풍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했던 태풍이 또 매미였습니다. 근데 이거보다도 더 강할 거라는 관측이 있는데 이거는 뭐 2배 강하지는 않고요. 거의 뭐 비슷하거나 거의 약간 비슷하구나. 강한데 1959년이면 우리나라의 사회 기반 시설이 예. 빈약하던 시절에 그 태풍이었거든요. 900여 명의 사망자가 생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사망자 수는 그 나라의 그 재난에 관련된 어떤 인프라와 관련이 됩니다. 지금도 방글라데시나 필리핀 같은 데 태풍이 지나가면 예. 1000명, 2000명 사망자가 생기거든. 10,000명, 20,000명의 사망자가 생겨. 일본이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2003년 매미 때 한 150명 정도의 사망자가 생겨 4조 넘는 재산 피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20년 전에 저 기상청에 있을 때 일본이 굉장히 부러웠어요. 왜냐? 우리하고 오히려 더 태풍이 많이 가는데 사망자 수가 한 자리 숫자 사망자. 예. 우리나라는 100명, 200명. 저쪽 그 필리핀은 1000명, 2000명. 그게 이제 그 나라의 같은 태풍인데도 그렇게 이제 다른 피해 인프라, 상황을 사회적 보였다. 인프라인데 이제 이번에 그 11호 이 태풍 지나고 나면 우리나라가 만약에 그 20년 전 같으면 100명, 200명 사망자가 발생을 했거든요. 근데 뭐 이 태풍으로 그렇게 발생은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한 자릿수 뭐 그렇게 어떤 그런 인명 피해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그때와는 달리 얼마나 지금 많은
사전에 경고를 예. 하고 국가가 국민에게 알리고 있습니까? 네. 그래도 이제 기상청에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피해가 네, 발생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네, 뭐 네. 인명 피해는 저희가 줄일 수 있지만 또 재산 피해 재산 피해는 자, 뭐 커지죠. 과거보다 더 큽니다. 네. 인명 피해는 줄고 재산 피해 규모는 느는데 네. 그만큼 시설물들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네. 같고요. 뭐 지금 뭐 최대 풍속이 54 초당 초속. 50 초속 초속, 54m 정도라는데 이 어머, 정도면 뭐 맞아. 건물 붕괴 위험이라고 하니까 어머, 굉장히 맞아. 주의를 네, 좀 그렇습니다.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번 태풍이 좀 특이한 점들이 몇 가지 있는데 앞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위도가 높은 곳에서 네, 발생해서요. 보통 태풍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이게 지금 역주행을 하고 네,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통상 태풍이 그 위도가 한 북위 20도 정도, 그다음 바닷물의 온도가 한 27도 이상인 곳. 네. 지금 태풍이 발생해서 지나온 곳이 해수면 온도가 31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태풍이 잘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온도보다 굉장히 따뜻하죠. 그래서 초강력 태풍으로 발생을 했는데 네. 아까 언급해 주셨듯이 상당히 태풍치고는 고위도에서 예. 북위 27도, 동경 한 150도 정도니까 상당히 북쪽과 오른쪽에서 발생을 했는데 거기서 바로 이렇게 가면 이제 일본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태풍이 역주행이라고 표현했는데 거꾸로 남쪽으로 내려갔어요. 그러면서 따뜻한 곳을 지나면서 마음껏 따뜻한 그 바닷물로부터 수증기를 머금어서 네. 초강력 태풍으로 힘을 얻었고 그 세력을 유지하고 지금까지 오는 쪽 계속 오는데도 역시 한 30도 안팎의 높은 바닷물의 온도이기 때문에 태풍의 에너지는 어찌됐건 땅으로 오면 이제 힘을 잃게 되고요. 육지로 오면 따뜻한 바닷물로 지나면서 이제 힘을 에너지를 받게 되고 또 찬 바다 위를 지나면 이제 또 반대로 힘을 잃게 되죠. 그런데 우리나라 접근하는 데까지 그렇게 바닷물이 그렇게 차가워지지는 않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서의 지금 남쪽에 있는 위력을 그대로 오지는 않지만 좀 약해지지만 그 지금 아까 말했듯이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큰 피해가 우려되는 그런 강한 태풍이고 하여튼 매우 강한 세력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접근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아마 우리 전 국가가 할 수 있는 대비는 다 한 상태인데 과연 얼마나 더 피해가 나타날까 이게 관심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적도 부근이 0도라고 했을 때 네. 적도부터 25도 선까지 20도 내에서 한 25도 사이. 이제 보통은 거기서 태풍이 발생을 했다 이 말인데 그래서요. 지금 이 태풍은 27도 선, 그 25도 선을 위에서, 넘어간 거예요. 네, 네. 근데 그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있을까요? 뭐 거기서 생기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통상 적도 부근은 무풍지대라고 해서 바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태풍이 발생할 수 없는 그런 기상 조건이고 그보다 약간 위쪽에 이제 북위 20도에서 25도 사이 바닷물이 한 27도 이상인 곳. 그 조건을 딱 갖추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것은 25도 이상인데도 해수 온도가 27도 이상이었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상 기후와 뭔가 연관이 있나 싶은 그러니까 바닷물의 마음에. 온도가 평년보다 한 2, 3도 높은 이유는 역시 그 기후 변화로 인한 그런 적이고요. 그다음에 바닷물의 온도 변화가 있는데 그게 동태평양, 페루 앞바다 거기가 바닷물의 온도가 평년보다 낮거든요. 그걸 라니냐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높은 현상을 엘니뇨라고 그러고 이 라니냐 현상이 올해 지금까지 해수로 3년째 지속이 되고 있는데 자 동쪽에서 바닷물의 온도가 차가우면 이쪽 서태평양의 바닷물의 온도는 그런 해류 순항상 이렇게 또 평년보다 높은 그런 고수온을 보이는데 자 그런 조건에서 이번 태풍이 아마 화요일경에 지나가더라도 또 뭐 태풍이 끝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태풍 이름은 이제 회원국이 제출한 이름 중에서 순서에 따라서 하는데 이번에는 정보성에서 좀 전해드리면 라오스에서 제출한 이름이라고 하고요. 캄무안 주에 있는 국립보호구역 이름이고 현지어로 돌가시나무 새싹이다 이렇게 뭐 전해지고 있는데 이제 시간이 얼마 없어서요. 질문을 드리면 올 여름에 이상폭우 때문에 엄청나게 이미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았습니까? 어떤 점을 주의해서 대비해야 되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태풍은 뭐 강한 바람이고 이게 또 보통 강한 게 아니라 아주 강하다고 지금 계속 경고를 했기 때문에 바람에 서 있어서 사람이 날아갈 정도로 위력이 있으니까 절대 바닷가 가면 안 되고요. 그 산사태가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땅이 많은 지금 물을 머금고 있거든요. 스폰지처럼 지반이 연약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태풍으로 인해서
한 300mm 또는 400, 500mm가 오면 어딘가 무너지거든요. 예. 자, 이런 그 태풍을 앞두고는 나타날 수 있는 거 아마 다 나타날 겁니다. 강풍, 폭우, 해일, 해수면 상승, 뭐 저기 또 간만조 차이가 안 맞으면 예. 바닷물이 안 빠져서 또 침수, 뭐 이런 여러 가지 남해안 침수, 복잡한 그 재해를 유발하는 예. 그런 기상 현상들이 종합적으로 나타날 거기 때문에 피해가 없도록 단단히 예.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비, 바람 모두 뭐 역대급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수시로 기상 정보 좀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승배 한국기상산업협회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소환 통보에 대해서 먼지 털듯 하다가 안 되니 엉뚱한 꼬투리를 잡는다면서 처음으로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역시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반격에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범죄와의 전쟁이라며 공세의 고삐를 조였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검찰 소환 통보에 말을 아끼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광주에서 주재한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권력을 민생을 챙기고 위기를 극복하는 데 써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에둘러 저격했습니다. 경찰, 검찰을 총동원해가지고 이재명을 잡아보겠다고 하셨는데 결국 말꼬투리 하나 잡은 것 같습니다. 먼지털이 하듯이 털다가 또 안 되니까 또 엉뚱한 거 가지고 꼬투리 잡고 그런 거 적절하지 않다. 소환에 응할지 묻자 다시 함구했는데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서면 조서로서 끝날 수 있는 문제지 직접 소환의 필요성이 전혀 없는 사안입니다. 최고위에서도 격앙된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죄 없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잡아갔던 것과 뭐가 다르냐며 윤 대통령을 전두환 씨에 빗대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맹비난했고 박홍근 원내대표도 정치 검찰이라는 호위 무사를 동원해 제1야당 대표를 불러들이려 한다고 가세했습니다. 야당 대표를 상대로 맞을 때까지 때리겠다는 정치 검찰의 두더지 잡기식 수사를 결코 묵과할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둘러싼 차고 넘치는 의혹들에는 철저히 눈 감으면서 정치 보복에는 혈안이 된 반면 국민의힘은 대야 공세 수위를 연일 높이고 있습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정치 보복이라는 민주당 반발을 겨냥해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많이 안고 있는 것은 다 알고 있지 않느냐고 되물었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숱한 범죄 의혹에도 이 대표를 당대표로 만든 건 민주당이고 이번 사건은 범죄와의 전쟁이라면서 이 대표의 검찰 출석을 압박했습니다. 단순히 정권과의 전쟁이 아니라 범죄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은 법과 원칙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수사하고 당사자인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나 경찰에 출석해서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면 될 일이다. 민주당의 정치적 고향인 광주에서 이재명 대표가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문제 삼으면서 여야 간 공방도 계속해서 달아오를 전망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한 검찰은 앞서 서면 조사를 시도했지만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아무 답변이 없어서 소환을 통보했다는 입장입니다. 자, 이 대표가 소환에 응하지 않더라도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다는 분위기도 읽힙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검찰은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소환 통보가 정치적 탄압이라는 민주당 주장에 그동안 밝히지 않았던 수사 진행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19일 이재명 대표 측에 서면 질의서를 보냈지만 아무 답이 없었고 오는 9일 공소시효 만료 전에는 입장을 들어야 해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는 겁니다. 검찰이 통보한 조사 날짜는 오는 6일로 공소시효 만료 사흘 전입니다. 이 대표가 불응하면 대면 조사 없이 사건을 종결할 가능성이 큽니다. 야당 대표를 상대로 정기국회 중 체포 동의안 의결이 필요한 강제 구인을 시도하기도 어렵고 혐의 자체가 그럴 만한 사안도 아니라는 게 검찰 안팎의 평가입니다. 이 대표가 받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애초 자백하는 당사자가 거의 없고
유죄 입증이 까다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죄가 성립하려면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고의로 허위 사실을 공표해야 하는데 특히 다툴 여지가 많은 건 고의성 여부입니다. 현재 문제가 된 이 대표 발언은 대장동 수사 중 극단적 선택을 한 실무자를 기억하지 못한다거나 백현동 개발 당시 중앙정부의 협박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직은 이제 하위 직원이기 때문에 뭐 그 사람들은 저를 다 기억하겠죠, 당연히. 저는 그 기억에 남아 있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그런데 이런 말들이 허위라는 게 객관적으로 입증돼도 의도적으로 거짓말한 게 아니라 착오였다고 주장하면 혐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대표는 과거 경기지사 선거 TV 토론회에서도 친형 강제 입원 지시를 부인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지만 결국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하지만 향후 재판 결과와 별도로 검찰이 정치적 논란을 무릅쓰고 이 대표 소환 통보를 강행한 건 이미 기소 방침을 정해둔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이 대표가 출석하든 안 하든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오는 8일쯤엔 결론을 내릴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9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서면 조사에 응하지 않아 소환 조사를 하게 됐다는 검찰 주장은 옹색한 변명이라면서 명백한 야당 탄압이자 정치 보복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박성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이 대표가 검찰이 소환 조사를 하겠다고 한 3건 가운데 2건은 이미 서면 조사에 응했고 나머지 1건은 준비 중이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대변인은 그런데도 검찰은 출석 요구서를 정기국회 첫날에 보냈다면서 이는 되든 말든 일단 기소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 통보에 대해서 경제와 민생이 우선이라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대통령실 인적쇄신에서 검찰 출신만 빠졌다는 지적에도 잘 살피겠다는 짧은 답변만 남겼습니다. 박서경 기자입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였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수사를 촉구했던 윤석열 당시 경선 후보. 관리자로서의 책임 문제가 아니라 너무 명백한 거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형사 책임을 져야 되겠죠.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관련 수사에 대해선 정상적 사법 시스템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정치 논쟁으로 번지는 건 경계했습니다. 이 대표 당선 사흘 만에 알려진 검찰 소환 통보. 윤 대통령은 출근길 문답에서 역시나 거리를 두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경제와 이 민생이 우선이고 형사 사건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는데 기사를 꼼꼼하게 읽을 시간도 없습니다. 이 대표 관련 수사에 대통령실 차원의 개입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보복 수사 프레임에 갇히지 않으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최근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 바람이 거센 가운데 검찰 출신은 무풍지대란 지적에도 입을 열었습니다. 검찰 출신들에게만 예외로 적용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들이 잘 살펴보겠습니다. 네. 짧은 한마디뿐이었지만 추가 개편 여지를 남긴 것으로도 보입니다. 최근 들어 정치적 현안에 이처럼 최대한 말을 아끼고 있는 윤 대통령은 대신 경제 문제에 대한 발언은 늘리고 있습니다. 무역 수지 적자가 최대폭을 기록했지만 재무 건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면서 수출 규모 확대 전략이 있으니 정부를 믿어달라며 국민을 다독였습니다. 재무 건전성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상황은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부를 믿고 불안해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전날 독거노인을 찾아갔던 일정도 다시 거론하며 촘촘하고 따뜻한 복지를 내세웠습니다. 윤 대통령은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정치적 문제에서 한 발 떨어지면서 민생과 경제에 더욱 집중하며 국정을 이끌겠다는 전략을 이어나가는 모습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네, 이른바 김건희 녹취록을 토대로 김 여사가 주가 조작범과 연을 끊었다고 했던 대선 후보 시절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거짓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대통령실은 날조 허위 보도라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뉴스타파는 앞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김 여사와 증권사 담당 직원 사이 과거 통화 녹취록을 토대로 김 여사가 주가 조작범과 절연했다고 말했던 대선 후보 시절 윤석열 대통령 발언이 거짓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입장문을 내고 김 여사는 일관되게 지난 2010년 1월부터 5월까지 이모 씨에게 1인 매매를 맡긴 사실을 밝혔고 보도에 나온 녹취록은 이를 입증하는 증거인데 주식 매매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보도했다면서 강력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어 녹취록에 나타난 대화는 주식 매매 절차상 지극히 정상적인 것으로 종전 설명이 진실임을 뒷받침하는데도 거짓 해명을 한 것처럼 왜곡 보도했다며 강력한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비상 상황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당헌 개정안을 상임 전국위에서 의결하는 등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한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는 5일쯤 비대위 사령탑도 발표될 예정인데 추가 법적 대응에 나선 이 전 대표는 성상납 의혹 관련 검찰 소환에 대해서는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비대위 출범을 반대했던 서병수 전국위원회 의장이 사퇴한 지 이틀 만에 본격적인 당헌 개정에 나섰습니다. 첫 관문인 상임 전국위를 열고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한 당헌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반대되는 생각을 가진 분이 있으면은 말씀해달라고 해서 다시 한번 더 확인했습니다. 근데 한 분도 없었습니다. 만장일치로 오늘 당헌 개정안은 통과됐다고 말씀드립니다. 개정안에는 선출직 최고위원과 청년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이 공석이 될 경우 비대위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당의 비상 상황을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개정안은 오는 5일 열릴 전국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인데 같은 날 비대위원장까지 발표되면 추석 전 새 비대위를 띄울 준비는 사실상 마무리됩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당무에 대해 언급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말을 아꼈지만 잘 헤쳐나갈 것이라고 기대하고 또 믿고 있습니다. 조급하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제가 취할 그럴 그 입장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대위 체제에 힘을 실었다는 관측이 적지 않습니다. 여당이 이렇게 새 비대위를 위한 속도전에 나선 상황에서 가장 큰 변수는 이준석 전 대표입니다. 이 전 대표 측은 당헌 개정안은 앞선 법원의 결정에 정면으로 어긋난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새 비대위원장 등에 대한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예고한 상태입니다. 또다시 법원이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다면 여권의 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만큼 당 지도부에서는 비판이 터져나왔습니다. 당의 혼란을 수습할 그런 도의적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법적 쟁송을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준석 전 대표도 성상납 의혹과 관련해 경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는 등 정치적 입지가 중대 갈림길에 섰습니다. 일단 이 전 대표는 침묵을 이어가고 있는데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당 윤리위의 추가 징계 여부는 물론 비대위를 둘러싼 소송전도 큰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결국 1,360원 선마저 넘어섰습니다.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았던 지난 2009년 이후 처음인데요. 이런 환율 고공 행진은 당분간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달러에 1,362.6원, 원달러 환율이 하루 만에 7원 넘게 오르면서 1,360원 선을 돌파했습니다. 지난 2009년 4월, 그러니까 13년 5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환율입니다. 2거래일 연속 오름세인데 이틀 동안에만 환율이 무려 25원이나 치솟았습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잭슨홀 미팅에서 예상보다 강한 긴축 의사를 내비친 것이 길게 영향을 미치는 분위기입니다. 여기에 중국이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쓰촨성 청두시를 봉쇄한 것도 경기 둔화 우려를 키웠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와 AMD에
인공지능용 반도체의 중국 수출을 중단하라고 통보한 건 역시 악재가 됐습니다. 단기적으로 이제 뭐 1,400선 얘기하는 분들도 나오고 있어서 일단 오는 21일 이제 FOMC 회의 결과를 좀 봐야 되겠다. 3연속으로 자이언트 스텝 이상으로 간다면 추가적인 달러 강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미국의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과 이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로 안전자산인 달러 선호 심리가 강해진 만큼 한동안 원달러 환율의 고공행진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YTN 주태현입니다. 네, 6%대로 뛰었던 소비자 물가 상승세가 7개월 만에 한풀 꺾이며 5%대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5, 6% 사이의 높은 물가 오름세는 상당 기간 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국제 유가 하락의 영향이 국내 석유류 가격에 본격 반영되며 소비자 물가 상승세가 7개월 만에 둔화했습니다. 지난 2월 이후 계속 올라 6월과 7월 6%대를 기록했던 소비자 물가는 지난달 5.7% 상승했습니다. 7월의 6.3%와 비교하면 지난달에는 상승률이 0.6%포인트 축소됐습니다. 석유류가 19.7% 올라 여전히 상승폭이 컸지만 전달의 35.1%보다는 줄었습니다. 휘발유 8.5%, 경유는 30.4% 올랐는데 7월과 비교해 오름폭이 둔화했습니다. 농산물과 외식비는 지난달에도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호박과 배추, 오이, 파 등 채소값이 많이 올랐고 수입 쇠고기도 2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전기료와 도시가스, 지역 난방비, 상수도료도 일제히 올랐습니다. 외식 물가 상승률은 8.8%로 근 30년 만에 가장 높았는데 치킨과 생선회 등이 크게 올랐습니다. 통계청은 이번 달에도 8월의 물가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유가와 국제 곡물가 등 대외적 불안 요인들이 다시 악화하지 않으면 물가 상승세의 정점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9월이 비교적 높았던 데 따른 역의 기저효과도 어느 정도는 작용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오름세가 그렇게 확대되지는 않으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가 당국인 한국은행은 앞으로 소비자 물가가 상당 기간 5에서 6%대의 높은 오름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정부는 추석 성수기 수요 확대와 국제 원자재 가격 움직임 등 잠재 물가 불안 요인에 대해 꼼꼼히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지적장애인을 감금하고 강제로 대출을 받게 한 뒤 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피해자가 추가로 대출받기를 거부하자 둔기로 폭행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황윤태 기자입니다. 경찰차가 앞서 달리던 흰색 승용차 앞으로 빠르게 치고 나갑니다. 다른 경찰차들도 합세해 승용차를 에워싼 뒤 운전자를 체포합니다. 경찰에 붙잡힌 건 46살 A씨. 공범 4명과 함께 지적장애인 B씨를 감금하고 대출을 강요한 뒤 그 돈을 뺏은 혐의를 받습니다. A씨 등이 B씨를 알게 된 건 재작년 10월. 한 온라인 게임을 통해 만난 B씨가 지적장애를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강제로 대출을 받게 한 뒤 돈을 뜯어내기로 공모했습니다. 이른바 작업대출로 불리는 범죄입니다. 이를 위해 일당 중 한 명인 30대 여성이 B씨와 연락하며 호감을 쌓은 뒤 대전의 한 모텔로 유인해 감금했습니다. A씨 등은 이후 B씨에게 모바일 햇살론 3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뒤 이를 가로챘습니다. 또 위조된 재직증명서를 주고 저축은행으로부터 1,300만 원을 추가 대출받게 한 뒤 빼앗았습니다. 이때 B씨가 추가 대출을 거부하자 A씨는 인근 야산으로 B씨를 데려가 둔기로 폭행해 전치 8주의 중상을 입히기도 했습니다. 4일간 감금됐다가 풀려난 B씨는 즉각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가명을 쓰면서 1년 8개월간 도피한 끝에 최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 일당은 B씨에게서 뺏은 돈을 생활비와 유흥비로 썼다고 진술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강도상해 혐의로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다른 3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강원도 원주에서 수백 톤에 달하는 폐기물 불법 매립 현장이 적발됐습니다. 생활 쓰레기와 건축 자재, 심지어 주사기 같은 의료용 폐기물까지도 쏟아져 나왔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강원도 원주 섬강변 한 채석장.
굴착기 한 대가 쉴 새 없이 땅을 파냅니다. 5m 넘게 파내려가자 시커먼 폐기물이 악취와 함께 쏟아집니다. 땅속에 묻힌 불법 폐기물을 꺼내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전선과 비닐 그리고 각종 건축 폐기물까지 그 종류와 양이 상당한데요. 100톤이 넘는 양이 파묻힌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굴착기가 파낸 폐기물에는 주사기를 비롯한 의료용 폐기물까지 섞여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현장 확인에 나선 원주시와 폐기물 처리 업체는 누군가 계획적으로 파묻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흙을 깔고 위에 폐기물을 얹고 다시 흙을 깔고 다시 폐기물을 얹고 일명 샌드위치죠. 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건 지난 6월. 중장비 기사들은 자신들을 고용한 업체가 불법 매립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15톤 덤프트럭 50여 대 분량으로 현장 곳곳에 불법 매립한 것을 시인했습니다. 공무원이 내일 검사하러 오기 때문에 임시로 묻어놓는다 이거야. 아 그래요? 그럼 내일 모레 파냅니까? 파낸대. 그래서 덮은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불법 매립된 폐기물을 다시 꺼내지 않았습니다. 완전 범죄로 이어질 뻔했지만 중장비 기사들이 장비 대금 등 임금을 받지 못해 민원을 제기하면서 불법 매립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업체 측은 불법 매립은 알지 못했다며 회사 직원이 개인적으로 중장비 기사들과 벌인 일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주시는 폐기물 불법 매립이 확인된 만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관계자들과 해당 업체 등을 조사한 후 형사처벌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이거를 이제 맡긴 사람, 이걸 묻은 사람한테 이제 거꾸로 이제 저희가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임금 체납 탓에 드러난 수백 톤 폐기물 불법 매립. 원상 복구시키는 것도 일이지만 300mm가 넘는 지난 집중호우에 일대가 침수되면서 이미 심각한 수질 오염까지 발생했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지난 2018년 2월 평창올림픽 알파인 스키 경기가 열렸던 곳이 바로 강원도 정선의 가리왕산입니다. 환경 파괴 논란 속에 올림픽을 치른 후에 다시 복원을 하기로 했던 곳인데요. 4년 6개월이 지난 지금의 모습은 과연 어떨까요? 지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달 집중호우 당시 촬영한 강원도 정선 가리왕산. 하루 100mm씩 사흘간 내린 비에 또다시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집수관으로 들어간 빗물이 바닥에서 터지고 계곡으로 변한 슬로프는 무너졌습니다. 2주 뒤 찾은 현장, 토사가 여기저기 흘러내립니다. 비탈면도 횡하니 비었습니다. 돌과 바위가 들이친 곳은 더 처참합니다. 지하에 묻었던 수로와 전기선이 마구 엉켜 밖으로 드러났고 깨지고 찢겼습니다. 토양의 침식이 일어나면서 이 집수종을 메워버렸어요. 메워버리다 보니까 물이 이 배수관으로 내려가지 않고 위로 그냥 흘러버리는 거죠. 스키장 중단에서 하단까지 2km가 비슷한 모습. 추가 산사태 위험도 큽니다. 경사가 워낙 급해 순식간에 토사가 쏟아져 내리는 구조입니다. 설계부터 시공까지 모두 부실한 말 그대로 올림픽 때 한 번 쓴 2천억 원짜리 일회용 스키장이었습니다. 평균 경사각이 한 27도 정도 되는데 그 산지재해 공법이나 이렇게 산사태 피해나 수해 피해를 입었을 때 이런 것들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공법들이 같이 들어가서 스키장 슬로프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가리왕산은 원래 생태 자원의 보고였습니다. 올림픽 경기장 확보가 급해 복원을 전제로 나무를 뽑고 흙으로 덮었고 곤돌라를 깔았습니다. 하지만 올림픽이 끝나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관광시설로 놔두자는 주민 요구가 있었습니다. 환경단체와 주민, 정부와 지자체의 첨예한 갈등. 결국 산림 복원은 하되 곤돌라는 내후년 말까지 운영해본 뒤 철거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산사태 현장의 관광형 곤돌라 운영은 언감생심. 복원이 늦어지며 상습 산사태 발생 지역으로 남았습니다. 울창했던 산림은 돌 무더기로 변했습니다. 관광시설로의 전환도 지지부진합니다. 올림픽 축제가 끝난 뒤 애물단지로 남겨진 강원도 정선 가리왕산 이야기입니다. YTN 지환입니다.
네, 대장동, 백현동 사업 관련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 통보를 하면서 정비국회 시작부터 여의도 분위기가 살벌합니다. 자, 대통령 지지율은 박스권에 갇혀 있는데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남영희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검찰 소환 통보에 대해서 어제는 이재명 대표가 말을 아꼈었는데요. 오늘 첫 반응이 나왔습니다. 광주에서 진행한 최고위원 회의 이후 나온 발언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을 이제 경찰, 검찰을 총동원해가지고 이재명을 잡아보겠다고 하셨는데 결국 말꼬투리 하나 잡은 것 같습니다. 이치 보고 야당 탄압이다. 이렇게 아니 여러분께서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이렇게 먼지털이 하듯이 털다가 또 안 되니까 엉뚱한 거 가지고 꼬투리 잡고 그런 거 적절하지 않다. 네, 먼지털이 하듯이 털다가 안 되니까 말꼬투리 하나 잡았다. 약간 보복 수사로 규정하는 듯한 이런 발언을 듣고 오셨는데 오늘 민주당 최고위 회의에서도 뭐 격앙된 반응들이 많이 나왔어요. 일단 뭐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당대표가 당대표로 당선되자마자 정치 보복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사실상 그 이유에 대해서 저는 한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데요. 이번 검찰에서 이재명 당대표에게 일단 소환 조사라는 말은 제가 보기에 적절하지 않고 출석 요구가 맞는 출석 건데요. 요구, 예. 그 소환 조사를 6일 소환에 응해달라라는 그런 문자를 저희가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었는데 이 상황에서 어떤 내용인가, 무엇을 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가 들여다봤더니 공소시효가 지난 지난 대선 때 그 대선 선거가 끝났던 그때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9월 9일 날 끝이 납니다. 그 전에 이 마무리를 해야 되는 사안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9월 6일 날 소환 조사에 응해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직선거법 위반이 어떤 내용인가 들여다보니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죄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쟁점이 있더라고요. 한 가지는 지난 21년 10월 20일 자세한 내용이 그러니까 뭐 그 내용들 다루시겠지만 그 내용이 들어있는 부분들이 과연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될 것인가. 저희가 보고 또 법률을 다루고 있는 뭐 많은 변호사들이나 이런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니 허위사실 유포와 전혀 관계없는 사안을 두고 전격적으로 당대표가 되고 났고 또 이제 뭐 정기국회가 시작한 즈음에 이렇게 소환 통보를 하니 저희는 정치 보복 수사 아니냐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왜 거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에서는 판단하고 계신지 잠시 뒤에 또 자세히 들려주시고요. 어제 보좌관의 전쟁입니다. 이 문자가 카메라에 포착돼서 또 언론을 타지 않았습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검찰과의 전쟁이 아니라 범죄와의 전쟁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앞서 그 이재명 대표의 첫 반응 보셨는데요. 그 웃으면서 좀 여유 있는 표정으로 오늘 발언하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먼지떨이라고 얘기는 하는데요. 실제로 이 허위사실 공표 그렇게 녹록한 그런 혐의는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에 2018년에도 그 허위사실 공표 때문에 대법까지 간 일이 있었죠. 그 형님 정신병원 입원과 관련해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이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 먼지떨이라 그러지만은 만약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물론 대통령에 당선되지는 않았지만 아마 제가 오늘 그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은 민주당이 대통령 선거 때 선거 비용을 431억 원 넘게 보전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걸 다 토해내야 되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심각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실익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비용을 그렇습니다. 다 보전해야 된다고요? 네, 지금 저는 그렇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이거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가지 그 허위 사실과 관련해가지고 조금 이따가 이제 말씀을 하신다 그러니까 잠시 후에 강론에서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일관성이 없거나 또는 말이 다르거나 심지어 거짓말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예.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던 경우가 한국 현대 정치에서 비일비재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마치 또 우리나라의 정치 문화인 것처럼 고착화돼 있는데요. 예컨대 이제 미국의 경우를 들자면은 미국의 그 리차드 닉슨 대통령이라든지 또 클린턴 대통령이 탄핵 문턱까지 갔었잖아요. 예.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또 클린턴 같은 경우는 모니카 루인스키 스캔들로 그랬는데요. 이게 그 사건 때문에 탄핵까지 간 게 아니에요. 그 사건을 계기로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탄핵까지 간 거거든요. 특히 클린턴 같은 경우는 나는 그녀와 절대로 섹스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했는데 나중에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게 밝혀져서 탄핵 문턱까지 갔다가 예. 겨우 기사 회생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허위 사실 공표와 관련해 가지고 하필이면 예. 지금 정기국회 시작한 지 되지도 않아 가지고 그리고 여야의 협치에 대한 기대감이 약간 솟아나려고 할 때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그렇긴 한데 예. 9월 9일이 공소시효라는 그런 그 현실적인 이유도 있었을 것이고요. 이미 이 문제와 관련해 갖고 8월 29일에 경찰에 의해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됐었죠. 됐죠. 예.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저도 여러 가지 맥락으로 볼 때 이게 정치판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정치적 복선이 없는 사건이 예.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네. 이러한 그 현실적인 그런 그 이유도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공직선거법 위반이 가벼운 것이 아니다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일단 100만 원 이상이면 당선 무효형인데 그 대선에서 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따질 필요가 없는데 그 이후에 이제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잖아요. 근데 이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이제 국회의원에 당선이 그렇죠. 됐는데 이게 상실되냐 마느냐 이게 또 이견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일단은 민주당에서 현재 생각하고 의원직은 유지가 되는 거죠. 지난 대선 때 과정에 그 선거법 위반이 되는 경우에는 근데 피선거권이 박탈되면 24년에 공천권이나 뭐 출마 자격이 없어지는 겁니다. 예. 근데 이것은 엄연히 공직선거법상 위반이라는 판결이 났을 때 이야기고요. 그것은 예. 대법원까지 가게 될 경우를 얘기하는데 제가 지금 우리 이제 의원님이 길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닉슨의 그 거짓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진짜 허위 사실이 무엇인지 근데 지금 이재명 후보에게 주어진 그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부분을 네. 보면 첫 번째 백현동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네. 이 내용은 2021년 10월 그래픽 20일 날 보여주시죠. 예. 이 얘기 먼저 하겠습니다. 예. 경기도 국감장에서 국토부에서 용도 변경을 요청해 왔을 때 그 식품연구원에 대한 그 이전을 하면서 그 부지를 용도 변경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국토부가 협박을 한 것 같다라는 말을 직접 그 용어를 썼습니다. 이 부분에서 예. 그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라고 했던 이 협박 부분인데요. 이것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실을 허위로 말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쟁점이 또 있더라고요. 대장동 사건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난 대장동 개발 사건 관련돼서 안타까운 죽음을 맞았던 김문기 씨가 있었습니다. 처장, 예. 그 김문기 씨에 대해서 시장 재직 시에는 내가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허위 사실이라고 예. 얘기를 합니다. 이건 언론과의 인터뷰 중에 있었던 얘기고요. 그렇죠. 근데 하위 직원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당시에 그 이재명 시장일 당시에 몰랐던 상황을 자신이 느꼈던 점을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대장동 관련 사건에서 대장동 초과 이익 환수 조항 삭제와 관련해서 보고를 받지 못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언론 보고 알았다. 네, 예. 왜냐하면 그 시장의 결제 라인까지 올라가지 않은 사안을 두고 계속해서 쟁점으로 삼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고 이 부분을 자신은 주장을 한 것을 가지고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이 공직선거법에 있어서 허위 사실 유포는 어디까지나 이 사실에 근거한 것이 되어야 되는데 낙선 목적인지 당선 목적인지가 또 나눠져 있습니다. 낙선 목적일 때는 상대 후보를 비방을 함으로써 낙선할 의지가 있다라는 게 증명이 돼야 되는 것인데 지금의 경우에는 본인이 당선되기 위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보면 뭐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등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정확한 근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어디에도 해당되는 사안이 없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이것이 허위사실 유포를 하기 힘들고 털다 대장동 사건에 있어서
돈 먹은 자가 범인이다 얘기하면서 50억 클럽이 국민의힘 쪽에서도 나오고 계속 이 연관되는 일들에서 네. 이재명 지금 당대표와 연관성을 찾기 힘드니 결국은 이런 작은 사안으로 말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예. 이 법과 관련성이 없는 그런 내용으로 허위사실 유포 선거법 위반으로 걸고 있으니 민주당에서는 정치적 수사, 보복 예. 수사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어쨌든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발언은 없다. 지금 이렇게 네네. 결론을 내리셨다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세 가지 발언 중에서 백현동 관련해서 이제 국토부가 직무유기 혐의를 운운하면서 이제 협박을 했다. 이 발언에서 협박이라는 것은 좀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건데 직무유기라고 했다는 이 발언이 조금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세 가지 얘기를 거의 다 하셨지만 지금 이제 우리 김 앵커께서 첫 번째 백현동과 관련해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셨으니까 이제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직무유기로 이제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식의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럼 누가 그러면 그렇게 협박을 했다라는 것인지가 이제 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허위 사실 공표와 관련해 가지고 당시에 이런 발언을 했던 이재명 지금 현 대표는 그 당시에 후보이면서 경기지사였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보로서 대장동이라든지 백현동이라든지 김문기 이런 그 쟁점은 후보로서 당선 내지는 낙선에 상당히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쟁점이었다라는 것이죠. 일단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요. 이제 백현동 얘기를 할게요. 백현동과 관련해서 국토부의 압박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규제를 풀어서 실제로 그 지역이 자연녹지였는데 준주거 지역으로 바꿔줬다라는 것이 이제 그 당시 이재명 그 후보의 그 답변이었었습니다. 그랬는데 실제로 당시에 성남시가 국토부에 질의하고 국토부가 다시 성남시에 답변한 내용을 보면은 그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게 그대로 밝혀졌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은 예를 든다면은 실제로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그 자체도 결정권은 성남시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국토부가 이것을 요청한다 그래서 성남시가 반드시 들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지금 성남시는 오늘 박정아 국민의힘 대변인이 국토교통부와 성남시에 보낸 공문 요 얘기를 지금 해주시는 제가 지금 것 말씀을 같은데요. 드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연녹지 준주거 지역이 이게 4단계로 지금 용도 변경을 했는데 애초에 국토부는 거기에 한국식품연구원이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한국식품연구원의 이전을 위해서 규제를 풀어달라. 그러나 이 자체는 성남시가 결정할 일이지 국토부에서 강요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그 공문에다가 적시하고 있는 데다가 바로 성남시가 국토부의 요청을 3번이나 거절하다가 나중에 이제 이걸 들어주거든요. 근데 그 들어주는 과정에서 이재명 현 대표죠. 현 대표의 2006년 선거에서 선대본부장을 했었고 그 이후의 선거에서도 사적으로 지원을 많이 했던 김모 씨라는 사람이 하필이면 그 아시아 디벨로퍼라는 회사의 중요한 그런 임직원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바로 그 아시아 디벨로퍼가 한국식품연구원의 땅을 사고 산 이후에 성남시가 용도 변경을 2단계가 아닌 4단계까지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그 국회에서 소위 이재명 후보가 국토부, 박근혜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고 그걸 들어주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지금 밀어붙인다라고 얘기했다라는 자체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는 것이 지금 경찰과 검찰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공문으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 이제 공문에 보면은 용도 변경은 성남시가 판단해야 될 사안 이게 이제 적혀 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이 공문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제가 이 공문에 대한 사실을 지금 저희가 어떻게 확인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의원님도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셨고요. 앵커께서도 질문을 하셨지만 저는 저희가 지금 다뤄야 되는 쟁점과 지금 이 깊이 있는 사안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선거법에서 허위 사실 공포로 얘기를 했던 이 부분은 명백하게 이재명 후보의 발언이었거든요. 그 발언 내용을 가지고
다투고 있는 것인데 지금 사안 하나를 다시 타임머신을 타고 그 당시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것이 지금 명백하게 선거법 위반이 되는지 아닌지를 다투는 것과 다른 사안이라고 보고 있고요. 공문 하나만 딱 별개로 떼어서 보면 공문이 뭡니까? 어떤 절차의 하자를 어떻게 보면 커버하기 위해서 절차적으로 둘 수 있는 과정이 있지만 국토부가 그 당시에 성남시 기초단체에 행했던 일은 그 당시에 그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들의 증언이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이 사건이 백현동 문제가 처음에 불거졌을 때 이미 그 당시에 재직했던 공무원 중에 국토부에서 굉장히 심하게 압박을 가해왔고 그 용도 변경까지도 계속해서 압박해 온 과정이 있어서 성남시장이 하고자 했던 민간인 개발에 그 접근하는 부분에 있어서 국토부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사항을 이미 증언한 것이 있고 언론 보도에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다투는 그 내용은 별개로 두고 이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있어서 허위사실 유포가 협박을 당한 느낌이다 아니다 이 사안을 두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말씀하시죠. 지금 이해를 잘 못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공문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받은 공문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받은 거죠. 2014년 11월에 성남시가 국토부에 보낸 공문이에요. 거기 보면은 이 국토교통부가 협조 요청을 했는데 이것이 결국은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것이냐 했더니 그 당시에 답변에서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재명 후보가 최근에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답변했던 거하고 전혀 무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 아니 자기가 기억이 안 나면 내가 그 당시 백현동 문제는 잘 기억이 안 나서 찾아보고 답변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자신 있게 국토교통부 그것도 앞에다가 박근혜를 붙여가지고 박근혜의 국토교통부가 협박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공문에 이런 걸 있다는 것을 국민의힘의 박정아 의원이 최근에 이것을 확보해가지고 공개한 거예요. 자, 정호기 의원님. 그런데 이제 고의성이 있었는지 이걸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실제로 이 발언들이 이제 허위다, 이게 입증이 된다 해도 이게 난 착오였다, 기억이 안 난다, 이러면 이제 입증 여부가 또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요. 그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이제 출석 요구를 했습니다. 아까 소환이 아니라 그랬는데 소환 아니에요. 출석 요구를 한 거고요. 출석 요구와 관련해하고 출석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그 검찰에서는 그 외에도 그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는 이제 그 후에 9월 9일이 지나고 나서 어떤 그 결론을 내는지를 확인해 보면은 알 것 같은데요. 왜 이게 문제냐면 단순히 그때 그 말을 했는데 그때 감정상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그 김인섭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김인섭이라는 사람은 바로 이재명 대표의 2006년 및 그 후에 선거를 도와줬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이 아시아 디벨로퍼와 함께 거기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이익을 남겼을 때 70억을 받았다라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런 깊숙한 뒷배경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공직선거법과 전혀 별개의 사안이니까요. 다시 다뤄질 거라고 봅니다. 위반으로는 바로 그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된 것이지만 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허위사실 공표가 중요하냐면은 바로 뒷배경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아니라도 지금 다른 케이스가 건건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상황 설명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만 가지고도 아마 두 분이 오늘 밤새실 것 같아서 저희가 갈 길이 멀어서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출석 여부를 두고 지금 당 대변인하고 당의 그 법률단장 사이에도 좀 오늘 이견이 있던데요. 당에서는 좀 어느 쪽으로 무게추가 좀 실려 있습니까? 제가 들어오기 전에도 의원님과 잠깐 그 얘기를 했는데 팽팽한 것 같습니다. 일단 이재명 그 당대표가 소환에 응해서 소환이 아니죠. 출두에 응해서 그들이 검찰에서 바라고 있는 것이 경찰에서 충분히 조사가 되지 않은 부분을 조금 더 추가 조사를 한다라고 하면 그냥 조용히 서면 질의한 거 지금 답변했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3건 중에 2건은 서면으로 답변을 했고 또 한 건은 지금 준비 중이었던 상황인데 이것을 전격 조사에 응하라 이 말은 포토라인을 세우고 싶다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희가 의구심을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면 질의를 왜 먼저 안 했냐 그 지적이 있어서 오늘 논란이 좀 됐는데 검찰은 또 이 서면 질의에서 발송을 했다는 거거든요. 민주당은 3건 중에 2건은
보냈다 이렇게 예, 얘기를 보냈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분도 어떻게 예. 이럴 수 있냐고 얘기를 이제 주변에다 물어봤습니다. 검찰에서 서면 질의에 대한 부분을 답변을 받고도 그것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대요. 실제로 열어보지 않은 상황에서 이후에 어떻게 처리할까에 대한 뭐 그 전략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지금 출두해달라는 게 더 요구가 강하게 있는 것이 검찰 쪽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출두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포토라인 앞에 서도 이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뭐 문제가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고, 한쪽에서는 지금 정기 국회도 열리고 있고 어떻게 이전에 그 낙선했던 대통령 후보였긴 하지만 예. 야당의 거대 야당의 당대표가 된 상황에 이런 무리한 요구에 응할 이유가 무엇이냐 또 이렇게 반대하는 입장이 팽팽하거든요. 팽팽하다. 예. 저는 그런 점에서 전 이재명 당대표 스스로 합리적인 판단을 하실 걸로 네. 봅니다. 추석 밥상 민심까지 좀 고려했을 때 이재명 대표가 출석할까요, 안 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아니, 남 위원장님도 잘 모르시는데 제가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지만은요. 그냥 그 시민적 상식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출석 요구가 있으면은요, 당연히 출석 요구에 응하는 것으로 알고 있죠.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이제 그 출석 요구를 하고 또 이제 그 조사를 하는데도 이제 야당의 대표라는 그런 그 사실 때문에 여러 가지를 또 이제 아마 배려하는 것 같아요. 예. 그 서면 질의는 8월 19일에 한 것으로, 그리고 8월 31일에 출석 요구를 해서 9월 1일에 받은 것인지, 왜냐하면은 이재명 대표가 그 핸드폰에 나온 그 내용으로 이제 그 소위 출석 요구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건 9월 1일인데 검찰에서는 8월 31일에 보낸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결국은 뭐 상당히 그 여야 간의 갈등 상황 내지는 긴장이 증폭될 수밖에 없고요. 추석 밥상에서 많은 그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화두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예. 없겠죠. 그런데 사실은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당대표 전당대회 할 때도 그 당 내에서 사법 리스크가 엄청나게 많을 것이다라고 오히려 그 당내에서 우려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어대명, 확대명이지만 사법 리스크가 있다라는 얘기를 당내에서 했던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9월 9일이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날인데 이런 상황이 올 거라는 거를 전혀 몰랐다라는 거는 자가당착, 예. 어불성설이죠. 어쨌든 말꼬리를 잡는 것 같은데 짧게만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가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그냥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요. 그래서 그 과정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명제 때문에 지금 소환에 아니 그 출석 요구에 응할지 말지 고민이 저는 깊을 것 같은데요. 한번 보자고요. 최근에 있었던 그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그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은 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허위 사실 유포했다라고 하는 보도가 오늘 여러 군데서 나왔습니다. 특히나 다른 사안도 아니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가담 사실에 대한 부분이 결연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토론 중에 후보 시절에. 근데 알고 보니 그 당시에 이미 주가의 주범으로 어떻게 보면 주가 조작에 가담한 사람으로 지금 확인이 될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녹취록이 나왔거든요. 이 부분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사실상 허위사실 유포라는 것은 이런 명백한 사실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논란들이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김건희 여사에게 소환 통보 한번 하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또 출석 한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허위 이력에 대한 부분, 논문 표절에 대한 부분, 뭐 아주 지금 뭐 오늘 제가 여기 직접 들어오기 전에 경향신문 헤드라인에 그런 말이 떴더라고요. 윤 대통령 부부에게는 방탄, 이재명 부부에게는 속도전 내고 있는 검경 수사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예. 아니 꼬리를 말씀드리고 잡으셔서 싶습니다. 제가 살짝 말씀만 요 답변만 드릴게요. 그 지금 도이치모터스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그 녹취록을 좀 봤어요. 근데 이제 한쪽에서는 이게 바로 이제
허위 사실이다라고 얘기하는 주장하는 쪽도 있고 지금 그 당사자들은 바로 이게 애초부터 내가 관여하지 않고 일임했다는 증거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까 주가의 주범이라 그러셨잖아요. 그거는 남영희 위원장을 위해서라도 조금 조심해서 그 언어 순화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런 보도가 있더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도의 주가 주범으로는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보도 뉴스타파입니까? 네네. 그거에 대해서 지금 강력히 항의를 하고 있어요, 당사자들이. 그리고 이제 두 번째, 100번을 양보해가지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평등하지 않기 때문에 나도 그러면은 평등하지 않는 특권을 누리겠다라는 그런 식의 논리가 과연 시민들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저도 해요. 굉장히 걱정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건 오늘 뉴스타파 녹취록 보도 관련해서 SBS에서도 방송을 했더라고요. 하신 거고요. 대통령실에서는 이게 이제 1인 매매에 대한 녹취록이다 이렇게 하면서 법적 대응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한 상황이라서요. 상황은 좀 지켜보도록 하고 추가 보도가 있는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이 얘기를 좀 해보죠. 오늘 이재명 대표 소환에 대해서 윤석열 그 소환 통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 부분 국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셨을 텐데요. 당연히 기자들 질문이 있었겠죠. 답변 듣고 오시겠습니다. 대선에서 수사를 직접 촉구하시기도 했던 사항과 관련해서 이재명 당대표가 검찰의 소환 통지를 받았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시는지? 글쎄 지금 대통령으로서 경제와 이 민생이 우선이고 형사 사건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는데 뭐 기사를 꼼꼼하게 읽을 시간도 없습니다. 네, 민생이 우선이라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런 형사사건 보는데 기사를 꼼꼼히 읽을 시간이 없었다. 오늘 아침 출근길 발언인데요. 자, 정호김 의원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도 들었어요. 네. 들었는데 대통령으로서 지금 이거 검찰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자기 주관적인 생각을 얘기하는 자체는 지금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 대통령으로서 이제 아마 나는 그러한 소위 아무리 그 상대 당의 대표라 하더라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내가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완곡하게 표현한 것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민생과 경제 뭐 다 좋은 얘기인데 조금 워딩을 바꿨으면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요. 사실은 뭐 안타까울 일이죠. 정치적으로도. 네. 그리고 물론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상식적으로 다 아는 일인데 이 민생, 경제 이 중요한 이야기가 사실은 그전에도 한번 나왔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워딩을 조금 바꿔서 대통령으로서 개입하지 않지만 그래도 협치를 해야 될 뭐 파트너든 카운터파트든 안타깝게 생각한다. 뭐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발언에 대한 조언까지 해주셨는데요. 남영희 대변인. 저만 그렇게 생각할 것 같진 않고요. 많은 국민들이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저 약식 기자회견에서 당무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부 총지라는 그 당대표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또 뭐 전당대회 시기도 말씀하시고 이랬던 과정들을 보면 실제로 앞에 나와서 하시는 말씀과 뒤에서의 행동은 좀 다르구나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오늘도 회피하기 위한 발언을 하신 것 같은데 뭐 언론 기사 상관없이 검찰에서 어떻게 수사하고 있는지 다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나온 갤럽 대통령 국정 지지율 한번 보실까요? 자, 긍정이 27, 부정이 63%입니다. 자, 지금 긍정 27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국민의힘 지지층 그리고 고연령층 지지층으로 나오는 거라서 좀 고민이 깊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대통령이 민생 그 현장 행보도 굉장히 늘렸고요. 인적 쇄신 얘기도 들리고 그런데 지금 계속 20%대 박스권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고착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와요. 이게 만약에 지금 몇 주째 계속 20%대이기 때문에 여기서 극복하고 나오지 않는다면 국정 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뭐 국내 정치적으로 여야 간의 협치를 기대하기가 그렇게 녹록지도 않은 데다가 아직도 야당이 국회의 그 초거대 의석을 지금 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인적 쇄신을 했다고는 하나 그 인적 쇄신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지 않습니까? 홍보 수석 한 사람 바꾸고 그다음에 정책 기획 수석이 들어왔는데 나머지 경우에는 이제 비서관과 그다음에 뭐 행정관들을 그 대거 교체하는 그러나 이제 그 검찰 관계자들은 그대로 이제 유지하는 이런 것들이 별로 그렇게 그 대통령의 지지도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정도의 그런 효과를 줄 정도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부정적인 평가는 한 1% 정도 줄었어요. 근데 이렇게 줄어가지고는 20%대에서 30% 올라가기도 상당히 쉽지 않은데 사실은 대통령 중심제에서 30%대를 가지고도 국정 운영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그 과감한 쇄신이라든지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이러한 그 지금 그 박스권에 갇혀져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요즘에 뭐 윤핵관 대신 검핵관, 용핵관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민주당에서는 이 방향에 대해서 좀 지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뭐 이제 한 120일 지난 상황에서 계속해서 20%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사상 처음 아니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위중한 상황임을 인식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정부와 여당 지금 그것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것인가 모르겠고요. 100일 취임 기자회견 때 사실 이 변화의 그 변곡점을 저는 맞았어야 된다. 그리고 어떤 각오들, 새로운 비전들을 국민들께 제시를 해줬어야 되는데 이후에 그 따라오고 있는 이런 정부의 방향, 국정 기조, 흐름이 변화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된 진단을 하고 있나? 이런 걱정이 들고요. 교육부 장관, 복지부 장관 지금 여태 공석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그와 더불어 경제 위기 이런 말은 하고 있지만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는데 국민의힘 상황이 그에 또 버금가게 심각한 상황 아니었습니까? 지금 해답이 보이지 않는 것이 국민 전체에게 굉장히 불행한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 내홍까지. 그렇죠. 자, 어쨌든 요즘에 대통령이 이러이러한 얘기를 했다더라 이런 언론 보도들이 꽤 나오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윤핵관 내부 분열에 강한 불쾌감을 들으면서 자중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자, 이런 언론 보도가 하나 나왔습니다. 오늘 장제원, 권성동 의원에게 기자들이 질문을 던졌는데요. 자, 답변 듣고 오시겠습니다. 내가 저 상임 활동하고 지역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할 말이 없어요. 올리시게 된 배경? 그냥 있는 그대로만 봐주세요. 이선 후퇴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대통령이 불필요한 표현을 보도가 대통령께서 이제 원내대표님께 의사를 전달하시는 게 있다는 들어오세요. 의사실이 예, 권성동 원내대표는 허위 사실이다. 그리고 장제원 의원은 지금 침묵하는 모습을 보고 오셨는데요. 최근에 전반적인 이런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당 내용의 이제 핵심은 이준석 대표겠죠. 이준석 대표와 그동안 윤핵관 이러한 그 갈등이 지금은 좀 분화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윤핵관도 지금 분화되고 있고 또 그들도 이제 대통령의 지지도가 제대로 올라가질 않으니까 그런 어떤 그 답답함 그리고 과연 어디에 책임이 있는가 뭐 이런 그 고민을 하다 보면은 갈등 요소가 더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권성동 의원이나 장제원 의원은 윤핵관으로 지금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윤석열 정부의 성공에 정말 모든 것을 다 걸어야 될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성공을 위해서 본인들이 지금 뭐 이선 후퇴라 그랬는데 애초에 뭐 장제원 의원이 뭐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한 거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더 후퇴를 해가지고 아예 그 보이지 말던지 아니면은 당을 위해서 어떤 식의 희생을 감내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결국은 이 윤핵관의 그런 어떤 분화도 있겠지만 또 뭐 그 대통령실에서
뭐 윤핵관 또 뭐 검핵관, 용핵관 하고 나오잖아요. 그거는 이제 대통령이 이제 그 지금 국정 운영을 하면서 상당히 이제 불만이 개인적으로도 늘어가고 있다라는 방증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일단 대통령이 뭔가 이렇게 새로운 어떤 그 전면적인 전환을 시도한다면 나름대로 어떤 그 분기점이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민주당 상황도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제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그리고 국민의힘 내용 걱정을 해주셨는데, 자 민주당도 그렇다고 웃을 수만은 없는 게 지금 당 대표도 새로 뽑았는데 오늘 갤럽의 정당 지지도를 보면 민주당 올라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여론조사가 당대표와 새로운 지도부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미래의 비전을 제시한 부분을 다 녹여내지 못한 것은 뭐 민주당 내부의 문제라고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저는 아직 그 여론조사에 새로운 지도부에 대한 희망을 품고 있는 많은 지지자들에 대한 열망들이 녹여져 있지 않은 부분도 좀 새겨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여론조사에 응하는 지지층들이 지난 대선과 지선의 연달은 패배 이후에 지금 진보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 전통 지지자들이 잘 응하지 않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볼 필요도 있고, 또 민주당에서 지금 지도부가 당대표 이재명 당대표가 37%의 투표율에 77.77%라는 득표율로 당대표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앞으로 민주당이 잘 해낼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그 잔치집 분위기도 며칠 못 가게 한 것이 지금 이제 그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사정적으로 몰아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협치도 하고 민생을 이끌어줄 책임 있는 야당의 역할로서 잘 해낼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 이 여론조사에도 반영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상황 정호김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추석 전 새 비대위를 만들겠다, 이게 목표로 지금 착착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 첫 관문인 당원 개정안 상임 전국위를 통과했습니다. 5일에 전국위원회 열어서 이걸 최종 의결을 할 예정인데, 다 이제 그동안 해석의 여지가 있던 부분들을 다 구체화했습니다. 이 당원 개정안 잠시 보여주시면, 비대위 설치 규정을 최고위 기능 상실 이렇게 돼 있던 거는 선출직 최고 4인 이상이 사퇴하면은 비대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고요. 최고위 지휘도 좀 더 구체화했는데, 비대위가 출범하면 최고위가 해산한다. 이거를 비대위 구성 후에 당대표, 최고위원 지휘 권한이 상실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논란이 될 만한 부분들을 없앴는데, 이건 이제 5일날 또 전국위를 통과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 당원을 고치는 첫 관문은 통과했습니다만은 이준석 대표가 전국의 효력 정지 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라서 당 내부는 여전히 불안한 상황인데요. 권성동 원내대표 이야기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우리 당의 대표를 역임했던 분으로서 당이 위기이고 비상상황에 처한 부분에 대해서 깊이 숙고해서 당의 혼란을 수습할 그런 도의적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법적 쟁송을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사실상 예고하면서 좀 갈등이 더 심해지는 거 아니냐는 의견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네.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추가 신청한 전국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14일에 열리기로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기존에 이제 양측에서 제기한 가처분 2건도 같이 열리게 되는데, 어쨌든 법원 판단을 우리가 예단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자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리고 또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경찰의 소환 통보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 결과까지 다 해서 국민의 뭔가 플랜 B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일단 그 아까 왜 여론조사 알려주셨는데 거기 보면은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의 그 여론을 보면은 국민의힘 내홍 때문이다가 한 4% 나오고 배우자 리스크가 3%가 나오는데, 요것만 그 잘 정비가 되더라도 7%를 어찌됐든 교정할 수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 보면은 뭐 대통령의 뭐 독선적인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을 교정하면은 국민의힘은 분명히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과 공간이 있다라는 것인데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미 가처분 인용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가처분 인용에서 판사가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은 실제로 절차의 어떤 하자가 치명적으로 있다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비대위를 구성했던 이유가 결국은 그 이준석이라는 대표를 소위 대표직에서, 그러니까 해석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한 그 원래대로 돌아가라는 그런 법원의 그런 결정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비대위를 만들기 위해서 당원을 고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과연 이게 14일 날 신문에서 이렇게 당원을 고쳐서 비대위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판사가 이거를 인정하고 수용할 거라고 저는, 물론 제가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 상식으로는 그거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이준석 대표를 중심으로 한 가처분을 상당 부분 인용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이게 똑같은 거의 유사한 결론이 나온다 그러면은 사실 국민의힘은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이러한 와중에도 여전히 지금 그 당의 지지도를 보면은 아직까지도 그 오차 범위 내라 하더라도 상당히 그 앞서 있다라는 자체는 그래도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잘하기를 바라는 여론이 반영되어 있는 것인데, 실제로 지금 사실은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이제 이준석에 대한 경찰 그 출석 요구, 그러니까 조사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역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한 거고요. 제가 과거에 공공기관의 그 기관장을 하면서도 느낀 건데,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본인이 당당하잖아요. 그럼 기꺼이 나갑니다. 그래서 기꺼이 나가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조사받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의 소환은 소환인 것이고 비대위는 비대위인 것이고 가처분과 관련해서 인용할 것인가 기각할 것인가는 사법부의 판단이라는 뜻입니다. 뭐 이준석 전 대표는 어쨌든 전국이 못 열게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이게 사실 5일에 바로 열리지 않습니까? 전국위원회가. 그러면 다시 효력 정지를 내고 그 이후에 또 안 되면 또 가처분을 계속 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이라 자, 이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어디서 수습이 될지 좀 온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점, 국민의힘도 좀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나이트 포커스 지금까지 정옥인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남영희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일 간의 최대 현안,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박진 외교부 장관이 광주를 찾아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박 장관은 피해자들의 입장을 일본 측에 전달하고 책임감을 갖고 문제를 조속히 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기 위해 광주를 찾았습니다. 박 장관은 미쓰비시 중공업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와 일본 제철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의 자택을 방문했습니다. 직접 제가 찾아뵙고 가슴에 묻어두신 말씀을 경청하러 왔습니다. 이렇게까지 오시긴 내 마음이 좀 더 풀어집니다. 이 할아버지는 보상을 못 받아 재판을 해서 승소했는데 판결문만 받았을 뿐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살아있을 때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며 일본 측에 직접 사과와 재판 결과 이행을 당부했습니다. 생전에 살아있을 때 어떻게 일본에서 사과도 나한테 하고. 박 장관은 정부가 문제를 최대한 조속히 진정성을 가지고 풀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이 문제를 조속히 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할아버지와 양할머니 측은 일본 피고 기업이 배상에 응하지 않자 국내 법원에서 피고 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특히 양할머니에 대한 미쓰비시의 상표권 매각 명령 재항고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돼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현금화 강제 집행 이전에 외교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3차례 민관협의회를 열었지만 피해자 측이 불참한 상황입니다. 박 장관은 피해자들의 입장을 있는 그대로 일본 측에 전달할 방침인데 직접 사과 등 일본의 호응을 끌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강제동원 피해자와 관련한 미쓰비시 자산 매각 사건의 주심을 맡았던 김재형 대법관이 퇴임식을 열고 6년 임기를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이 사건을 임기 내에 마무리 지을 거란 전망과는 달리 이 사건의 판단은 후임 재판부의 몫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사실상 결정을 늦춰달라는 정부의 요청이 받아들여진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다영 기자입니다. 미쓰비시 자산 매각 사건 주심을 맡았던 김재형 대법관이 6년 임기를 마치고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정식 퇴임일은 오는 4일이지만 휴일인 점이 고려돼 퇴임식이 앞당겨졌습니다. 김 대법관은 퇴임식에서 입법이나 정치의 영역에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한 사안인데도 법원의 문을 두드리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며 뼈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모든 문제를 사법부가 나서서 해결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미쓰비시 사건을 마무리 짓지 않고 떠나는 이유에 대한 질문엔 말을 아꼈습니다. 미쓰비시 결정 못하고 떠나시게 됐는데 이유가 좀 어떻게 되시는지요? 김 대법관은 지난 4월부터 일본 강제 동원 피해자가 배상금을 받기 위해 미쓰비시의 특허권을 강제로 팔지를 심리해왔습니다. 심리가 상당히 진전된 거로 알려져 퇴임 전에 결론을 내릴 거란 전망이 나왔지만 이제 판단은 새 재판부의 몫이 됐습니다. 새 대법관이 확정되면 대법원장이 사무분담을 다시 짜게 되는데 후임으로 지명된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사건을 이어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젠 오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 동의 여부가 변수입니다. 대통령과의 친분과 과거 판결이 논란이 되면서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부터 지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오 후보자가 사건을 인계받게 되더라도 기록 검토와 판단, 재판부 합의 등을 새로 해야 하고 비슷한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다른 부와 의견 교환까지 하려면 갈 길이 멉니다. 피해자 측은 이미 지난해 미쓰비시 재산에 대한 압류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선행 판단이 있었다는 점에서 신속한 결정이 이뤄졌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지난 7월 외교부가 한일 민간협의회와 같은 외교적 노력을 강조하며 사실상 판단을 유보해달란 취지로 제출한 의견서가 영향을 준 게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법원은 법원대로 법률적이고 냉정한 판단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삼권 분립의 원칙인데 그것을 좀 스스로 훼손하면서 이렇게 판단을 늦추고 있는 게 아닐지 좀 우려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대법원 관계자는 확대 해석을 경계하며 조금이라도 신속한 절차 진행을 위해서 신임 대법관에 대한 임명 동의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열린 한미일 안보실장 회담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세 나라가 공동으로 강력 대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앞선 6차례 핵실험 때와는 확실히 다른 차원의 대응을 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한미일 안보실장 회담이 열린 미국 하와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한미일 안보실장 3자 회담을 마친 뒤 출국길에 기자들을 만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북한 핵 미사일 대응에 논의가 집중됐다며 굉장히 생산적인 협의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과거와는 확실히 다른 대응에 나서기로 합의했다는 겁니다. 6차례의 핵실험을 했는데
뭐 한 차례 더 핵실험을 한 거에 불과하다는 식의 안이한 생각이나 또 안이한 대응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도 논의했지만 전략상 공개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9월 중순에 열리는 한미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에서는 추상적이지 않은 구체적인 핵 억제 방안을 총동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을 좋은 대화 유인책으로 평가하고 미국, 일본 모두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담대한 구상으로 표현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인센티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좀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보자. 한미일 안보실장은 경제안보 차원에서 공급망 문제도 논의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공급망에 교란이 있을 경우 한미일이 공통분모를 찾아 함께 대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를 촉발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선 미국 측이 법안을 함께 숙독하자고 제안했는데 법 시행으로 인한 한국 측 피해 규모를 면밀히 따져보겠다는 말로 해석됩니다. 이번 달 중순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는 만큼 이번 한미일 안보실장 회담에서 다뤄진 이슈는 양국 정상 간의 의제로도 발전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미국 하와이 인도태평양 사령부에서 YTN 권중입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한 후보자의 보험연구원장 재직 이력을 놓고 이해충돌 공방을 벌였습니다. 또한 과거 외환은행과 하나은행의 사회이사로 있을 때 론스타의 먹튀 논란을 제대로 막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자료 제출 문제를 놓고 시작부터 파행을 겪었습니다. 지금 1,426건 제출받아서 503건 제출하지 않아가지고 무려 35.3%입니다. 제출할 수 없는 자료까지 만약에 요구했다면 그 제출률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간신히 재개된 청문회. 이번엔 한 후보자가 과거 론스타 먹튀 논란 당시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사회이사를 맡고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민 경제에 큰 피해를 준 사건인데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님 이 론스타 중재 판정 수용 결의에 찬성하셨던 분으로서 어떤 생각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당시 그 론스타 관련해서 저도 그 론스타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걸 잘 인식하고 있었고요. 과거 위장전입 이력도 불거졌는데 한 후보자는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주인이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서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꾸며달라 해서 결국 주소지 이전을 하신 거거든요. 제가 그때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 한 후보자의 과거 보험연구원장 경력을 둘러싼 이해충돌 문제를 두고선 여야가 날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후보자 같은 경우는 보험연구원장으로서 보험사들에게 연구원전을 제작하면서 10억이라는 굉장히 보역의 연봉을 받고 생활하셨단 말이에요. 그 예산이 보험회사로부터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그 연구원장으로 어떻게 무슨 로비스트 취급을 합니까? 이렇게. 윤석열 정부 공직 후보자들에 대한 야당의 공세에 여당이 엄호로 맞서면서 인사청문 절차가 잇따라 진통을 겪는 상황.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놓고 또 한 번 전국이 급랭한 가운데 오는 5일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여야 격돌이 예상됩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아르헨티나 부통령이 귀갓길에 30대 남성으로부터 권총 공격을 받았습니다. 다행히도 총알이 발사되지 않아 위기는 피했지만 가뜩이나 경제난 때문에 혼란을 겪는 아르헨티나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류재복 기자입니다. 지지자 환호에 답하던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부통령이 무엇에 놀란 듯 황급히 고개를 숙입니다. 군중 사이에서 누군가 얼굴을 향해 총구를 겨눴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총알은 발사되지 않았지만 현장은 삽시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Sí, yo estaba ahí, estábamos salvando a Cristina cuando pasó esto. Que en un primer momento no se sabía que. 현장에서 잡힌 용의자는 아르헨티나에 사는 30대 브라질 남성입니다. 경찰은 범행 동기와 과정, 정신 상태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뒤 정치권은 물론 주변국 지도자들도 일제히 위로와 지지의 뜻을 보냈습니다.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으로 규정했습니다. La Argentina no puede perder ni un minuto más. Ya no hay tiempo. Es necesario desterrar la violencia y el odio del discurso político y mediático y de nuestra vida en sociedad. 지난달 22일 페르난데스 부통령이 부패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구형받은 뒤 자택 주변에 지지자 수백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페르난데스 부통령은 지난 2007년부터 8년 동안 대통령으로 일하면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경제난으로 시위가 끊이지 않는 아르헨티나는 지도자 저격 사건까지 터지면서 엄청난 혼란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네, 다음 달 15일 부산에서 개최하는 그룹 방탄소년단 BTS의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기원 콘서트 장소가 부산 아시아드 주 경기장으로 변경됐습니다.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오늘 BTS의 콘서트 예투컴인 부산 개최 장소가 애초 기장군 일광 특설무대에서 부산 아시아드 주 경기장으로 변경됐다고 밝혔습니다. 빅히트뮤직은 공연 취지를 살리면서 관객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보다 쾌적하고 원활한 관람 환경을 조성하고자 장소를 변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1호) 태풍 흰남노가 타이완 남동쪽 먼바다에서 북상 중입니다. 현재로서는 다음 주 화요일 새벽에 제주도 동쪽 해상을 지나 오전에 경남 해안으로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내일까지는 태풍의 앞자리에서 유입되는 수증기의 영향으로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비가 오겠고, 일요일인 모레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태풍의 영향권에 들면서 전국에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일단 모레까지 제주도의 많은 곳은 350mm 이상, 남해안에도 최고 15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제주도에는 시간당 50mm 안팎, 남해안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와 함께 초속 20m가 넘는 돌풍이 불거나 벼락이 치는 곳이 있겠고, 너울성 파도도 높게 일겠습니다.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20도, 대전 21도, 광주 22도, 부산 22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27도, 대전 25도, 광주 27도, 부산 25도로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금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